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이고 크게 출렁거린 지 하루 만에 반발을 하는 반등 매수세가 들어오는 데 그렇죠. 성공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되었다는 점 또한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네. 다만 트럼프 행정부, 특히나 트럼프가 시장의 변동성을 유연성이라고 표현하는 만큼 4월 2일 내일이 지나고 나서 과연 이런 불확실성이 온전히 해소될까라는 것에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온전히 해소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말씀에서도 공감이 가는 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관세 자체를 협상 전략의 하나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관세 때릴 테니까 너네들 낼 거면 내고 아닐 거면 말어. 이게 아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세도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30% 이상을 때릴 수도 있다, 뭐 20%다, 10% 이렇게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관세 리스크가 내일 상호관계 발표로 종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또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리스크는 계속 갈 거라고 보는 거고 다만 어제 이제 선고기일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만큼은 적어도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다. 이게 좀 기대를 해 본다면 환율을 1,400원대 초반까지만이라도 좀 끌어내려주면 그나마 조금 우리 경제에 숨통이 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가 지속됐던 그쵸. 이유였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공매도 재개로 인한 외국인의 수급 유입을 조금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마켓나우 1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모닝 체크로 좀 가보도록 할까요? 자, 모닝 체크 좀 띄워주시죠. 네. 오늘 제가 좀 종목들을 많이 띄워놨습니다. 형지글로벌, 평화홀딩스, 대성홀딩스. 자, 이게 아마 이제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도 이제 어제 대장주 격들이었던 종목들입니다. 형지글로벌은 이재명 테마주, 평화홀딩스는 지금 이제 여당의 대권 주자들로 좀 부상되는 사람들이 몇몇 있죠. 뭐 야권은 뭐 이재명 대표로. 뭐 사실 뭐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지금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김문수 현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주라고 좀 뜨고 있는 대장주가 되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테마주의 대장주입니다. 대상홀딩스는 뭐 잘 아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대표적인 테마주로서의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들 종목들 어제 한번 보죠. 형지글로벌 상한가, 평화홀딩스도 거의 상한가 같죠. 대상홀딩스도 15%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기일이 이제 잡혔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정치 테마주들이 이렇게 좀 부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바야흐로 대선의 계절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통과가 되면 이를테면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러니까 파면이 되면 이제 60일 안에 대선을 이제 펼쳐야 되기 때문에 뭐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3일 정도 뭐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럼 그때까지는 결국 이제 이 정치 테마주들이 한 2달 내내 계속해서 준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좀 특이했던 점은요. 카카오 계열사들의 주가가 동반급등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카카오 그룹의 주가들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죠. 이거를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탄압을 많이 받은 그룹이 카카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수만은 없죠. 당연히 카카오 그룹의 주가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쪼개기 상장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또 좀 시장에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좀 계속해서 빈번하게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리더십도 좀 그러니까 오너 리더십도 좀 상당히 약화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지 이게 무슨 윤석열 그룹 정부 탄압 그룹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좀 그거는 일종의 좀 훼손을 하는 거죠. 실체를. 자, 어쨌든 그래서 카카오 계열사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도 결국은 뭔가 정신화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 AI 쪽으로 해서요. 그런 것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정치 테마주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이 선고가 되면, 그러니까 파면이 되면 윤 대통령이 이제 더 앞으로 대선까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체크사항 보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그다음에 남북경협주, 남북가스관 연결주. 어제 왜 남북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뭐 정치 테마주만큼은 아닌데 좀 꾸물꾸물하죠. 그 이유는 김정은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 발언 때문입니다. 발언 내용을 좀 보면은요. 김정은과 여전히 좋은 관계야. 그리고 소통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앞뒤에 뭐 이렇게 무슨 맥락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기자가 그 질문을 하자. 요즘에 뭐 북한이랑은 어때?라고 질문을 하자. 나 김정은이랑 소통하고 있어. 뭐 좋은 관계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이제 이렇게 관련주들이 좀 뜨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현대 그 남북 경협주 중에 뭐 사실상 대장주격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 엘리베이터. 이렇게 3.5% 올랐고요. 남북 경협 관련주들 보시면은 7%에서 2, 3%대까지 주가들이 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남북 가스관 연결도 주가도 이게 있더군요. 이래서 보니까 이제 근데 이 남북 가스관 연결주는 우리 지난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때 테마주로 올랐던 그런 철강주들, 강관주들 이런 종목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는데요. 보신 것처럼 5%, 뭐 2% 이렇게들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남북 경협주가 급등했던 이유인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관련된 발언 보면 구체적인 소통이 뭐냐, 뭐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미 간에 뭐 실질적으로 뭔가 접촉이 있을 것인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조짐이나 신호도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하는 얘기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이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목표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역시 상당히 테마적인 성격이다. 길게 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일단 현재로서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체크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식품주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 표입니다. 자, 풀무원, CJ 프레시오의 삼양식품, 빙그레 오리온, S&D. S&D는 불닭볶음면 그 소스 만드는 회사죠. 예, 이 회사가 50%가 넘게 올랐네요. 풀무원도 45%가 넘게 올랐고. 삼양식품은 10% 정도 올랐지만 지금 뭐 이제 황제주 100만 원이 넘는 주당 황제주에 지금 점점점 근접을 하고 있죠. 예, 식품주들이 오르는 이유는 역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주로 식품주들이 내수주다 보니까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일단 반영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올해 이렇게 주가가 좀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만 놓고 보기에는 주가 상승폭이 너무 크죠. 경기 방어주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오르기 힘듭니다. 삼양식품 정도 올라야 한 정도 오르는 게 많이 오르는 걸 텐데 지금 뭐 40%, 30%, 50%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이들 식품주들이 국내 내수주가 아니라 이제 수출주, 그러니까 성장성을 수출해서 찾아내고 있는 성장주로 변신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이 주가 상승에 설득력이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해외 매출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다 덧붙이자면 올 초에 가격 인상한 것도 분명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관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종목은 뭐 내수주야, 이 종목은 수출주야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변신을 하지 않으면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식품주들의 이런 주가의 높은 상승률은 결국은 그런 변신이 성공적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모닝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하루를 앞두고 뉴욕 증시는 어제 이어서 간밤 새벽에도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긍정적이었던 건 빅테크 관련해서 M7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했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이날 장에서 3.6% 가까이 올라와주면서 나스닥의 지수는 0.8%대 지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단 시장 안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일단은 국채 가격 상승과 함께 이 수익률을 하락세를 보였고요. 다만 안전자산인 금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쳤지만 간밤에는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날 증시에서 발표됐던 경제 지표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일단 ISM의 제조업 지수 그리고 졸츠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전 50.3에서 49.6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제조업 자체가 일시적으로 확장이 아니라 오히려 위축 상황에 들어갔음을 시사를 했는데요. 관세 시행을 앞두고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우려감은 있지만 일단
시장 안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지표들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측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날 공장들의 제조업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음이 시사가 됐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공장들이 지출하고 있는 비용은 증가됐다는 수치도 확인이 됐거든요. 한마디로 물가 상승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 비용을 지출하는 데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지만 주문 건수는 내려가면서 이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올라가는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이 ISM 제조업 지표를 통해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하면서 월가에서는 다시 한번 S&P 500 지수의 지수를 하향으로 조정하는 의견이 또 다시 한번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고용 쪽의 지표도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가 나왔고요. 노동시장의 냉각 상태가 보여지면서 시장 안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강하게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낙폭을 이어갔었던 뉴욕 증시 그래도 간밤에는 지수 방어를 나름은 잘 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이외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또 계속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들도 확인을 해봤지만 중요한 건 종목별로의 변동성에도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 아이언큐가 장중에 11% 정도 급등을 했었고요. 장 마감가는 5%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아마존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이날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국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자체적인 모멘텀보다는 미국 증시 관련 종목들로부터의 상호 연결성이 굉장히 강한 만큼 간밤 해당 섹터로의 가격 상승이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가입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오고 있죠. 3개월 동안 30% 이상의 가입자 증가를 보였다고 하는데 챗 GPT의 가입자가 지금 5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픈 AI가 연초에 먼저 공개를 했었던 거는 연말까지 10억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수치였는데 이제 막 4월에 접어들었는데 벌써 가입자가 5억 명을 돌파했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로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가입자들이 급증한 이유로는 새로운 이미지 생성 모델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덕분입니다. 지브리 스타일이라던가 디즈니 스타일로 이미지를 변환해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수요가 쏠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덕분에 오픈 AI의 몸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낼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졸지 보고서나 제조업 지표를 확인하긴 했지만 이번 주는 고용 빅 위크인 만큼 금요일까지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를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도 내일 새벽 시간에 발표되는 상호관세에 대한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발표 하루를 앞두고 있는데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떠할까요? 프리마켓 통해서 종목들의 변동성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로 함께 체크를 하고 있고요. 오늘 하나그룹주들이 일제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이 2%대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이는데 어제도 장중에 그룹주들 일제히 오름폭을 보였죠. 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지금 모멘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나름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연일 연속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 전에도 오름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도 반영될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고요. 코스닥 쪽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BL 바이오만 2%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도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어제 공시를 통해서 유상증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도 공개를 했죠. 홀로 2%대 하락하고 있고요. 유일 로보틱스는 25% 넘는 상승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 좀 차별화된 움직임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호관세 발표 하루를 앞두고 급등과 급락이 이어지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게 될지 일단 개장 분위기도 저희 이데일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우리에게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매수 그리고 매도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체결 강도 예시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공개해 주시죠. 네. 네, 오늘 첫 번째 예시 종목은요, HDC입니다. 네. 저희가 HDC와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던 기억이 네. 있는데요. 오늘도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들고 오셨을까요? 최근에 이제 지주사 혹은 지주사 역할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호재가 좀 약간 희석이 됐죠. 어떤 거냐, 상법 개정안이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네. 상법 개정안을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지주사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라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상법 개정안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쪼개기 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상장되지 않은 지주사 안에 있는 종속기업들을 계속 상장을 시키면 네. 지주사들의 가치는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동안의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련돼서 지주사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컸었는데 일단 뭐 HD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약간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들고 온 이슈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일단 네. 자사주를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HDC가 이제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좀 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지 하면 좀 약간 이전의 자료인데 M&Q 투자 파트너스라는 건 이제 우리 그 대한축구협회 회장 누군지 아시죠? 정몽규 회장. 정몽규 회장이 이제 HDC 회장인데 이분의 100% 자회사가 아니라 100% 회사예요. M&Q 투자 파트너스가 여기에서 이제 HDC의 지분을 엄청나게 이것 좀 지금은 아니고 좀 약간 과거의 일입니다. 굉장히 많이 샀어요. 요것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최근에도 HDC가 자사주 매수 공시를 지속적으로 좀 내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DC가 다른 지주사 대비해서도 주가가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얼만큼 버텨주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네. 견조하게 오르네요. 네. 중간에 좀 약간 뭐 시장이 네. 힘들었을 때 빠지기도 하긴 했었습니다만 배당 낙날도 올랐어요. 네. 배당 낙날 오른 것은 뭐 상당히 좀 이례적이긴 한데 배당이 적었을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는 올랐다라는 것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배열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3달 이상 정배열 유지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법 개정안 거부권과 관련돼서도 좀 하락한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근데 HDC는 잘 버텨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DC 같은 경우에 지금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체결 강도도 받쳐주고 있는지 네. 볼게요. 아직도 중장기가 네. 견조하네요. 저희 쪽에서도 네. HDC 한번 좀 빅샷 종목으로 드린 네. 적이 있긴 한데 60일 체결 강도, 그다음에 한 달 체결 강도, 일주일 체결 강도 약간 중간에 빠져 있긴 합니다만은 당일 체결 강도가 굉장히 좀 높은 날이 많아요. 그래서 잘 버텨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궁금하실까 봐 제가 진짜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숫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100이 넘으면 이 종목을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누군가가 계속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간혹 이런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빨간색 양봉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동안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에서 보면 파란 날에도 사는 쪽이 많은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매 좀 참고를 하시고 중장기 체결 강도가 높을수록 그 기업의 주가는 하방 경쟁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당일 체결 강도 이거 마지막 날 거 3월 4일 거 보면은 나타나 있네요. 0.65%가량 빠지는데 네. 당일 체결 강도가 129, 100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주가가 흔들렸을 때 주체가 매수를 많이 하냐 매도를 많이 하냐 체결 강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첫 번째 예시 종목으로 HDC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예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울 반도체. 네. 요즘에 뭐 올라가는 종목이 어제는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체결 강도도 일단 시작이 좀 안 좋으면서 좀 다운된 종목군들이 많아서 좀 약간 낯선 종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과거에 이제 윈텍이에요, 윈텍. 이름 윈텍 이제 이름을 바뀌었군요. 바꾼 네. 건데 사실 이렇게 저도 이 종목이 있는 것을 보면서 네.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었는데 좀 약간 느낌 있는 움직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울 반도체 이슈를 먼저 체크하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울 반도체 주가 다시 기지개 엑사리온 투자로 수익성 개선 승부수. 이제 이 엑사리온이 뭐예요? 엑사리온이라는 네. 것은 이름은 굉장히 멋있긴 한데 시장에서 그렇게 좀 약간 퓨리오사 비슷한 약간 네. 그런 느낌이긴 한데 네.
보통의 반도체들은 우리가 보통 뭐 어떤 AI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GPU와 관련된 약간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GPU 자체가 그런 뜻이지만, 근데 이 엑사리오는 사운드 관련돼서 이제 AI 쪽으로 좀 약간 승부를 보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아직은 스타트업이고 시장에 그렇게 알려진 정보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한울 반도체가 엑사리움 쪽에 투자를 계속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울 반도체 자체는 어떤 기업을 하는 거냐면 원래는 동박 그 검사 장비 위주로 네. 어떤 그 사업을 구성하는 기업인데, 동박 그다음에 MLCC 검사 장비를 하는 기업인데, 동박은 우리가 보통 이 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넥실리스와 관계가 많아요. 네. 그 SK 넥실리스가 실적이 좋아지면 이제 한울 반도체도 좋아지고, MLCC 검사 장비는 뭐 LG, 그다음에 교세라, 삼성전기, 삼화, OST,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MLCC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거의 다 검사 장비를 한울 반도체가 맡고 있는데, 매출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약간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기업이 있다. 그다음에 주가는 그냥 관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비상 종목은 아니고요.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는 예시 종목인데요. 그렇다면 주가의 추이는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이렇게 많이 네. 오르진 않았는데, 그러네요. 제가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단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면 조금 더 이제 주가에 어떤 탄력이 좀 붙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보통 종목들 올라가려고 하면 이제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한마디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좀 약간 명분은 있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관심권은 아직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관심이 크진 않긴 합니다만,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과거의 유로처럼 나름대로 이제 차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급을 일단은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게 바로 체결 강도이기 때문에 체결 강도도 받쳐주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60일 네. 체결강도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한 달 체결강도, 그다음에 5일, 일주일 체결강도, 그다음에 당일도 당일 체결강도도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체결강도가 상당히 좀 높은 날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사실 크게 적지는 않은데, 개인 투자자가 그냥 뭐 사고 팔 수 있을 정도의 거래량을 최근에 좀 약간 받쳐주고 있거든요. 한 40만 주 이상이면은 일단은 뭐 2,000원대 후반 종목으로서 그냥 사고 파는 데는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어떤 전략을 좀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울반도체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3월 31일 마지막 거래일에 한 1.6%가량 빠졌는데, 어제 회복을 정말 가파르게 해줬습니다. 8% 이상으로 하락분을 다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로 해줬고, 당일 그리고 5일, 20일 그리고 60일 석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서 이 종목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예시 종목 살펴봤고요. 세 번째 예시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네. 네. 미용 관련된 기업 중에서 고른 이유 좀 궁금해요. 네. 네. 일단 시장에서 평가가 너무 좋고, 제가 파마 리서치를 보면서 상당히 좀 네. 시장에서 이게 아직 그 리스크가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리쥬란인데 지금 뭐 주베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경쟁 제품들이 네.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스킨 부스터라고 불리우는 뭐 리쥬란이나 주베룩 관련된 비슷한 상품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이제 주베룩이랑 리쥬란이 경쟁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사에서 연일 이제 혹평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떨어지는 거는 난 모르겠다. 나는 파마 리서치다. 난 올라갈 거. 약간 이런 식의 주가 흐름을 좀 네.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과 관여 없이 상관없이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도 주목받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파마 리서치 리쥬란 네. 유럽 매출 본격화의 하반기 실적 호조. 목표 주가 뭐 상향, 그다음에 한투에서 나온 거는 파마 리서치 선진 시장 수출 본격화 목표가 15% 올린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보유 연금이 4천억 원인데 네. 그거를 활용한 인오가닉 성장도 중장기 기업 가치라 나오는데, 뭐 파마 리서치가 이게 오가닉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기업들을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인데요. 인오가닉이라는 것은 이제 외형 성장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규모가 커질 때 인오가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뭐 단어 공부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일단 뭐 서프라이즈, 일단 이렇게
시장에서 호평받는 기업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경쟁사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리스크긴 합니다만은 가장 큰 리스크는 이런 그 실적에 관련돼서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을 한번 내놓으면 시장에서 일단 많이 오른 종목들은 네. 단기 차익 실현 어떤 매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은 보유하신 분들은 업데이트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실적을 과연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파마 리서치 주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럼 차트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이제 어제니까 네. 어제 오른 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사실. 근데 최근에 이제 가장 빠진 그 전날의 흐름을 보면 와, 굉장히 견조하죠, 실질적으로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듯이 이 체결 강도 지금 우리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팁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르는 날 이거를 살지 말지 어떤 갈등을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조정받은 날, 이렇게 조정받은 날 체결 강도를 보고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체결 강도 보여주고 있으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그러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렇게 2번 정도 정배열을 깨지 않고 좀 굉장히 좀 약간 익숙한 패턴이죠. N자 네. 패턴 만드는 그런 날 때 매수를 들어가면 나름대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든든한 어떤 포트폴리오 중에 한 종목이 파마 리서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불확실성도 많은데 그러한 혼란스러운 시장 대비 파마 리서치는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얼마만큼 받쳐줬길래 이만큼의 상승력이 견조하게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더 놀랐나 봐요. 네. 60일 체결 강도가 네. 아직은 100이 안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제 100에 육박하는 90대 후반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한 달 체결 강도는 이제 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10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게 당일 체결 강도가 아니라 일주일 체결 강도가 단기적인 흐름을 결정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 이상을 유지하면서 중간중간 잠깐 빠졌어도 한 달 체결 강도 10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 잠깐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음봉으로 이렇게 빠지는 날 이날 뭐 팔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나는 반등을 기대를 하고서 계속 홀딩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때 요 체결 강도에서 중장기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을 유지를 해주면 하락 전환이 아니라 음봉이 나왔어도 하락 전환이 아니라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확인을 해봤고요. 우선 기관의 매수세가 무려 11거래일째 받쳐주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집합해서 앞으로 파마 리서치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수급 괜찮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20일 체결 강도, 한 달 체결 강도가 한 달 내내 지금 100을 웃돌고 있다. 그리고 주가 역시나 그에 따라 반응하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시 종목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빅샷 종목 알아볼까요? 네. 네,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은 잉그루드 랩입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어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세가 정말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떠한 부분 집중하고 계실까요? 우리나라 그 ODM 그 화장품 기업 네. 3대장이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거든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의 미국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쪽을 그렇군요. 담당하는 일단 잉그 루드랩 뭔가 네. 좀 약간 그 영어니까 미국 쪽 회사라고 뭐 해도 될까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도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그 한국 콜마 코스맥스보다 네. 주가가 너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메카 코리아 관련돼서 잉그 루드랩도 같이 볼 필요성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선정하신 이슈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외선 차단에 조금 강점이 있는 회사인가 봐요. 네. 미국이 지금 자외선 차단제가 네. 상당히 좀 약간 이슈화가 되고 성장성이 높다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왜 자외선 차단제를 정부가 계속적으로 좀 권유를 하냐면 그 피부암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좀 권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그 앵커께서 자외선 차단제 사러 혹시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잖아요. 네. 가면은 자외선 차단제 2개인 거 아시죠? 종류가.
유기자차, 무기자차. 유기자차, 무기자차인데 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무기자차와 관련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 유기자차는 바른 다음 바로 햇볕을 쬐면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네. 화학적으로 어떤 피부에서 반응을 일으켜서 햇빛을 막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무기자차는 우리가 그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허옇게 되는 거 있죠. 네. 그거는 물리적으로 막는 거거든요. 근데 아. 미국에서 이제 플로리다나 하와이 네. 같은 데서는 이 유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를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네. 유기자차가 아무래도 이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아. 그걸 바르고 바다로 들어가면은 산호들이 다 죽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네. 오염과 관련돼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무기자차가 대세인데 여기서 이제 뭐 두 번째 줄 보시면 코스메카 코리아, 미국 내 선케어 시장 급성장 이게 바로 잉글 우드랩이 담당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잉글 우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공개 매수 소식에 6% 강세. 요 부분. 그다음에 그 미국 FDA에서 그 코스메카 코리아는 잉글 우드랩의 공장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생산량이 좀 어느 정도가 돼요? 캐파가? 캐파가 네. 제가 알기로는 잉글 우드랩의 미국 네. 쪽에서는 우리가 보통 본이라고 표현한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가 얼핏 봤는데 네. 일단 뭐 그 물량이 작은 편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보면서 설명 이어가 네. 볼게요. 네. 자, 이제 미국 쪽에 뉴저지에 있는 토토와 잉글 우드랩 공장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관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 공장이 있냐? 없냐 그거 갖고 지금 굉장히 이제 기업들의 평가가 네.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잉글 우드랩도 여기 이제 위에 나와 있네요. 잉글 우드랩은 미국과 한국 공장에서 연간 생산 능력 2억 4,100만 개를 와. 넘어섰다. 미국에서 제가 2억 개네요. 2억 네. 개. 미국에서 2억 개요. 네, 2억 개. 한국에서 이제 3억 개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미국 자체 생산이 미국 법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력적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지배구조 부분도 있는데 잉그루드 코리아 한국 이 법인 100%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다음 장 보면서 계속해서 회사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네. 텐데요. 요게 네. 이제 잉글 우드랩의 어떤 홈페이지인데 이제 OTC라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일반 의약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은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 때 14개의 성분을 갖고 그 안에서만 만들어야 됩니다. 아. 무조건. 그래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고 만들려고 해도 허가 받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1등 자외선 차단제가 사실 한국 콜마거든요. 근데 잉글 우드랩도 그에 못지않은 기술력과 R&D에 지금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은 자외선 차단제 관련돼서 제일 첫 장에 나와 있는데 이 잉글 우드랩이 자외선 차단제 관련돼서 상당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가 그런데 저평가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잉그루드랩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주가는 한 지금 어느 정도 위치 있을까요? 제가 어제 뭐 화장품인 기업들은 뭐 사실 안 오른 기업이 없죠. 네, 실질적으로. 맞아요. 네. 여기 이제 급락을 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 네. 11월 달에 약간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서 실망감이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남았는데 이렇게 급락을 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사실 좋은 평가를 받았던 기업들이에요. 근데 네. 기대치만큼 못 미쳤기 때문에 이제 원래 기대를 안 했던 종목군들은 실적이 나와도 사실 떨어지진 않죠. 근데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실적 관련돼서 좀 약간 급락이 나왔고 그다음에 한 3달 정도 횡보를 하고 2월 달에 이제 급등 그다음에 요게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공개 매수 들어갔을 때 그게 잘인 것 같아요. 네. 횡보하다가 이제 떨어지고 다시 이제 정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현재는 잉글 우드랩이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 일단은 시장에서 그 미국 쪽의 무기자차 관련된 자외선 차단제의 어떤 성장을 좀 보고 일단 잉글 우드랩을 보시면은 지금은 사실 리스크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주가의 위치 자체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적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체결 강도는 받쳐주고 있을까요? 네. 네. 체결 강도 이제 어제 살짝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 네. 주가 흐름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일단 시장에서 큰 관심 없었는데 어제 거래량 화장품 쪽이 사실 어제 그 테마주들 빼고는 대장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8만 주 그다음에 어제 28만 주를 거래량 상당히 늘면서 5일 당일 체결 강도 뭐 170이면 나쁘지 않은 체결 강도. 앞으로 바닥권에서는 손색이 없는 바닥권에서 상승 극초기에 어떤 체결 강도로서 상당히 괜찮은 흐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잉글 우드랩 지금 당일과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선크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렇게 첫 번째 비샷 종목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사님 네. 무기자차 사용하셨나요 오늘?
저는 남자는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그루드랩 저희 네. 8%가량 오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빅샷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네. 유수홀딩스요? 네, 유수홀딩스 좀 네. 낯설기도 네. 한데 만약 이름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뭐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진해운 홀딩스가 이름을 바꾼 거죠. 아. 한진해운은 이제 과거에 한진해운 네. 파산하면서 한진해운을 떼냈어요. 아. 그래서 그 한진해홀딩스가 유수홀딩스로 이제 이름을 바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장이 누구냐면 네. 최은영 씨라고 해야 돼요. 최은영 회장인데 네. 조양은 한진그룹 재수 씨죠. 조양은 회장이 재수 씨.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번째 빅샷 종목으로 유수홀딩스를 선택하신 그 이슈부터 볼게요. 일단 오. 이 한진과 네. 관련된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해양 물류와 관련돼서는 유수홀딩스가 사실 지금 이제 재무제표만 보고 이 기업의 네.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갈 것 같아. 이제 기업 내용 빼고 네. 재무제표만 딱 보고 아무한테나 보여줘서 이 기업 시가총액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러면 대부분 뭐 한 5천억, 6천억 이 정도 나올 재무제표예요. 네. 근데 지금 1,500원. 그쵸, 굉장히 정도. 싸죠. 네. 그리고 네. 갖고 있는 비상장 회사가 알짜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그 회사는 바로 이제 유수 로지스틱스가 갖고 있는 이제 네. 사이버 로지텍이라는 사이버 로지텍. 항만 물류와 관련된 어떤 네. 그 IT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상장을 한번 2022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자진으로 일단 상장을 이제 약간 미뤘는데 지금 장외가로 제가 알기로는 조 단위로 알고 있거든요. 장외가로 조 단위 기업인데 거기에 50% 지분을 유수 홀딩스가 갖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싸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아까 그 매출 같은 걸 보게 되면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일단 매출액이 유수 네. 홀딩스 자체적으로 이제 5천억대, 3천억, 4천억대로 뭐 나름대로 괜찮은 부분이고 자산 총계도 좋고 가장 중요한 거 그 부채가 네. 일단은 부채 비율이 네. 자본 대비해서 굉장히 작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유수홀딩스 지금 차트 이렇게 보고 그러면 나름대로 이게 뭔가 좀 약간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어떠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네. 볼게요. 사실 와, 정말 길게 한 거네요. 네. 작년 네. 말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오른 거는 네. 한 3번밖에 없습니다. 이제 3번이 뭐냐면 저 이제 앵커 네, 여기요. 쪽에 한 번, 그다음에 여기 한 번, 네. 그다음에 어제 한 번, 네. 3번 올랐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횡보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어제 거래량도 좀 약간 좋아지고 있고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나름대로 매물대를 굉장히 좀 잘 형성을 했고 물량을 좀 받은 듯한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의 흐름은 좀 약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또 횡보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네, 있죠. 걱정도 지금 되는데. 시장에서 횡보만 해도 네. 좋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가 어제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자, 보겠습니다. 일단 4개가 모두 100이 네. 들어갔습니다. 4개가 모두 100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네. 나름대로 상당히 좀 거의 안 움직인 날도 뭐 체결 강도 뭐 200이 넘은 날도 있고요. 상당히 뭐 아직은 좀 완성이 되지 않아 좀 약간 네. 미완성의 체결 강도 같긴 합니다만은 어제 4개가 모두 100이 들어간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전도 31일 날 네. 급락할 때도 이렇게 버텨줬다는 것 자체가 네. 시장의 흔들림에도 조금 견고하게 지금 종목이 좀 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유수홀딩스까지 해서 오늘 체결 강도 예시 종목과 빅샷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박근호 이사와 함께 저희 체결 강도 시그널을 확인해 봤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리포트는 숲입니다. 먼저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11.7%, 영업이익은 2.6% 늘어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팬덤 강화를 통한 사용자당 평균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투자 포인트들 몇 가지 짚어보시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시청 시간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청 시간 지난해 전년 대비 12% 증가하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 스포츠와 e스포츠 이벤트 또 메가 히트 게임 출시 시에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또 글로벌 숲 동시 송출 확대와 플레이디 인수 등 이 성과 확인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비중 확대는 유효하다는 전망 함께 제시를 했고요. 현재 주가 12개월 선행 PER이 9배로 역사적인 하단에 주가가 위치해 있다는 점 매력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 15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한국투자증권의 은행산업 리포트입니다. 이 1분기 은행주들은 이 코스피 지수 시장 수익률을 하회했지만 주주가치 제고 강화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재차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먼저 은행업종의 1분기 순이익은 6조 원대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이자이익과 또 비이자이익 모두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순이자 마진은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대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0.6% 늘어났다는 점과 또 부동산 PF가 연착륙 모드에 들어가면서 은행과 이 대형 증권사들의 재무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올해 이 예상 총 주주환원 수익률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은행별로 8%에서 9%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7월 말에 발표될 자사주 매입과 또 소각 규모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업종 전반의 밸류 매력도는 부각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탑픽으로는 신한 지주를 제시했는데요. 이 주주 환원율이 44%로 상향 조정되면서 밸류업 확대 흐름을 선도할 것이라는 의견이고요. 주당 순이익 역시 전년 대비 13.8% 늘어날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이 우려와 달리 가파른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현재 저점 매수의 기회로 판단된다는 의견인데요. 먼저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5%, 영업이익은 48% 늘어나면서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제목처럼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수와 또 이 드롭백의 가파른 성장이 실적에 개선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부문별로 살펴보자면 먼저 카지노 부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드롭백은 이 카지노에서 고객이 베팅한 금액을 나타내는데 이 카지노의 합산 드롭백은 전년 대비 25%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호텔 부문에서는 별도 기준으로 매출을 따져봤을 때 전년 대비 22%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여행 같은 경우 여행 업황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 프리미엄 중심의 상품이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올 3분기부터 이 중국인에 한해서 한시적인 무비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인데다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 한중 관계 개선으로 중국인의 방문객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동경 노선 확대와 또 사무실 확장으로 인해서 일본인 고객 유입 역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4,000원으로 유지했고요.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리포트는 APR입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50%, 영업이익은 2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 또 글로벌 B2B 채널이 성장함에 따라서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미국에서는 화장품 사업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글로벌 B2B 사업 같은 경우 유럽과 아시아 등 90개국 이상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디바이스와 화장품
상품 역시 모두 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데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은 1조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9%에서 47%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강한 성장 모멘텀으로 봤을 때 이러한 목표치는 달성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8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상호관세 결정을 하루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기술주의 반등 흐름을 보여줬고 해당 우려가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전일 2,500포인트 위로 올라오면서 이번 주 관세 우려가 해소되면 다시 반등 흐름으로 전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시 반등이 나올 시장에 살펴볼 업종과 테마는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방산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주는 제가 앞서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2025년 시장 주도주로 올라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같은 하락장에도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올해 임상 3상 실험을 앞두고 있는 회사도 많고 호재가 많은 업종인 만큼 아직 본격적인 상승 전에 지금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방산주 살펴볼 필요 있는데요. 최근 시장 조정과 맞물리면서 물량 소화 구간을 거쳤고 전일부터 다시금 저점 매수세 유입이 되는 모습입니다. 유럽 재무장에 1,000조 원 이상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상황이고 국내 방위 분담금도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증가와 수익성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방산주 그중에서도 제노코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위성통신 부품 제조 판매사로 이번에 한국항공우주의 경영권이 인수되면서 국내 1위 방산 항공회사와 협력 관계로 매출 증가는 물론이고 수익성 역시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아직 이런 호재는 주가에 반영이 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타점 잘 노려보시면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대1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4월 2일 수요일 마켓 스탠바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용원 차장, 신일섭위원, 권배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뉴욕 시장은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또 그 다음날 오르고 이러니까 참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시장 상황이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루 달리 하루 걸러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관세 리스크도 계속 있고 일각에서는 이제 내일 관세가 발표가 돼도 뭐 그렇게 쉽게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자꾸 시장은 더 좀 춤을 추는 그런 모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시장 또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지 또 두 분 말씀도 들어보죠. 먼저 서 차장님 오늘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볼까요? 네, 우선 뭐 첫 번째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뭐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47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1,500원대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정도 수준이면 뭐 2008 금융위기 때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크게 두 가지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뭐 말씀해 주셨던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지속적으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관세에 대한 뭐 이슈로 인해서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환율이 좀 높다면 좀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수출 기업들에서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아쉬운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달러가 좀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원화가 강세로 전환을 되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만 자체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뭐 어쨌든 지금 선거 기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뭐 금요일 이후에는 좀 안정을 좀 찾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뭐 1,500원 돌파에 대한 우려가
우려감들은 상대적으로 좀 가능성은 좀 낮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 자체도 워낙 강세로 돌아섰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그때부터는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자유로우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또 방산과 조선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뭐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현대차가 좀 자유로울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뭐 트럼프의 뒤통수로 인해서 자동차는 관세가 좀 확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조선과 방산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이번 상호 관세에 있어서는 좀 피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방산과 조선 같은 경우에 산업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길게 움직이고 있고 여전히 25년도에 대한 실적들이 다 거의 확정이 되고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지금 상호 관세 이슈와 더불어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전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7%대, HD 현대미포가 8%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선과 방산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사이클에 대한 변화는 있을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좀 관심권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화그룹주에 대해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서 논란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현재 승계를 하기 위한 주가 하락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하나 김승현 회장이 새 아들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 증여로 인해서 증여세만 2,200억이 넘는 수준으로 좀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상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좀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가 지금 지분 승계에 관한 이슈는 아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다시 한번 하나그룹주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 증권사들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그룹주들에 대한 목표가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여전히 좀 관심권에 두시면서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용원 차장은 가장 먼저 환율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고 방산과 조선 이야기하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한화그룹주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이 행동주의 펀드 매수에 급등했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가 다시 등장을 했네요. 장내 매수를 통해서 덴티움 지분 7.17%를 확보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분 보유 목적은 일반 투자로 밝혔습니다. 예전에 단순 투자와 경영 투자에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경영 참여를 한다면 M&A의 이슈에 시달리게 되고 일반 참여 같은 경우에는 단순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분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는데 중간에 일반 투자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지금 상호펀드라던가 자산운용사에서 일반 투자를 공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투자도 아니고 경영 투자도 아니란 얘기죠. 경영 참여를 통해서 너네 위협도 안 하겠어. 하지만 단순 투자 시세 차익 목표는 아니야. 그러니까 경영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인데 단순 투자 목적도 아니야 하는 중간 단계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단순 투자 이상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하지만 경영권은 부담 갖지 마라는 의사 표현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얼라인 파트너스가 그동안 한 기업들 SM, JB금융지주, 뭐 지금 KTNG까지 작은 기업부터 큰 기업까지 가리지 않고 하고 있는 그 확고한 목표는 행동주의 펀드 운동을 통해서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대부분의 지금 일반 투자 목적으로 공시를 하고 지분을 늘렸습니다. 이번에 덴티움도 그런 일련선상에서 지금 덴티움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급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애경산업입니다. 최근에 협상의 기술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알짜 기업을 파는 그 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애경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경그룹이 AK홀딩스와 애견자산관리가 보유한 애경산업 경영권 지분 63%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AK그룹에서 제일 알짜라고 하면 애경산업이기 때문에 이 애경산업이라는 알짜를 떼어서 나머지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매각 주관사는 삼성 KPMG고요. 애경산업의 시가총액이 현재 3,800억 원인데 AK홀딩스 등 보유 지분 가치를 따지면 2,400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수요를 하기 위한 지금 목적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급등세입니다. 한화가 지분 증여 승계를 하면서 불확실성 해소됐죠. 물론 삼남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 결국에는 하나그룹을 이끌어 가야 할 지금 뭐 그 주도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우려 그런 것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딱 막는 어떤 이 제스처가 나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였고요. 하나그룹의 전반적인 주가 낙수 효과는 그대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게 참 유상증자라는 게 지금 시장상에서 되게 좀 좋지를 않은 그런 시장의 악재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어쨌든 3조 6천억짜리 유상증자를 발표하고도 주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시장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동시효과는 아주 짧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4월 2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한 1분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5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가 진행됩니다. 이를 앞두고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오늘까지도 우리 시장은 상승 추세 2거래일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38%가량 오르면서 2,530선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탄력 더 좋습니다. 0.75%가량 오르면서 696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1위부터 5위 보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1%가량 빠지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특히나 오늘 SK하이닉스가 1.5%, 20만 닉스 다시금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는 봉합권에서 방향성 탐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판매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상승 출발 준비 중입니다. 코스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부진한데 코스닥은 일제히 5위권 종목 상승 출발 준비 중이고 HLB가 1.9%가량 오르면서 가장 큰 탄력 예상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무려 3%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9시 됐습니다. 4월 2일 날 우리 시장이 좀 시작이 됐고요. 좀 선물 쪽 먼저 데이터가 좀 뜨는 걸 보면 개인이 1,000개, 기관이 한 1,600개 정도 사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이 오늘도 2,500개 정도 좀 파는 모습. 어제도 많이 팔았죠. 지금 누적도 4,300개하고로 좀 대폭 줄어든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 1,471원대 여전히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 사실은 윤 대통령 탄핵기일 잡히고 나서 환율이 좀 1,460원대 후반으로 좀 떨어질 때 조금 더 내려가지 않겠나 싶었는데 다시 또 올라오더군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은 불확실한 겁니다. 지금 환율 0.4원 내린 1,471원, 71.5원에 이제 거래가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 나오는데요. 0.35%, 2,530선 딱 찍은 모습이고요. 코스닥이 좀 더 좋습니다. 0.73% 올라서 696. 예, 오늘 700선 다시 회복해야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 초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전해 주십시오. 네, 수요일장 국내 증시가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우리 시장은 상승으로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월요일장 급락했던 그 급락세를 만회하기 위해 시장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우리 시각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 발효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다만 시장의 변동성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0.34%가량 오르면서 2,530선 근처에서 움직임 가져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가량 오르면서 695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는 반도체 수출의 회복세
이러한 여러 가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탄력도 괜찮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떻게 출발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볼까요? 우선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34%가량 상승하면서 59,000원대에 출발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1% 이상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동시호가에서는 20만 원 선을 터치할 것으로 보였는데 정규장이 시작되면서 20만 원 선은 아직은 터치하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낸드 가격이요. 8년 만에 상승세가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만큼 범용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 관련 기업들, 지금 소부장 기업들까지 퍼져갈지 그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어제 시장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하락을 했습니다. 공매도 타겟 2차 전지 중심으로 되면서 흔들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0.15% 소폭입니다만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32만 9천 원대에서 출발을 알렸고요. GM과 미국에서 짓는 공장 합작사에 대해서 인수를 한다. 3조 원 규모가 들어간다라는 소식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소폭입니다만 하락 출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법인의 판매가 증가했다. 13%가량 증가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기아도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1.3%. 아무래도 관세 발표를 앞두고 지금 계속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아 판매도 좋았습니다. 괜찮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시장에서 오늘 완성차 기업들의 분위기는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바이오 대장주도 좀 부진합니다. KB금융 지금 계속적으로 소폭입니다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도 돌렸습니다. 지금 0.8%가량 오르고 있고요. 8만 원 선 웃도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금 시가총액 10위권 안으로 들어온 가운데 오늘 2%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 그룹주를 중심으로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강한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네이버는 오늘 소폭입니다만 하락으로 출발했네요. 0.56%가량 내림세 출발. HD 현대중공업도 하락 출발이고요. 신한지주 0.7%가량 상승. 현대모비스는 오늘 현대그룹주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고 메리츠금융지주까지 오늘 0.1%가량 오르면서 시총 20위권 안에 있는 금융 관련된 기업들은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한화오션은 오늘 0.29%가량 오릅니다. 오늘 조선주 가운데에서도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시총 많이 밀렸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0.1%가량 오름세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KCC에서 지금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 어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탄핵 선고일이 확정이 되면서 7% 이상의 강한 상승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4% 지금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HMN 같은 경우는 소폭입니다만 하락하면서 오늘 조선이라던가 그리고 어제 좀 시장을 견인했던 해운주들은요 살짝 눈치를 보는 경계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5위 살펴보면요. 동시호가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이 부진합니다.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바이오주들이 오늘은 또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오네요. HLB가 1.3%가량 빠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좋았는데 지금 정규장에서도 역시나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넥스트레이드에서도 로봇 관련 기업들의 시세가 눈에 띄었었는데 정규장까지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상승하지만 BM은 오늘도 하락합니다. 2차 전지 조금 엇갈린 모습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휴젤 3% 이상 강한 상승, 클래시스 그리고 파마 리서치까지 미용 관련된 기업들 오늘 다시금 시세를 분출합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견조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삼천당제약과 리가켄바이오 어제 강했던 종목을 중심으로는 오늘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리노공업과 HPSP 일제히 좀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엔터주들의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SM이 1.3%가량 꺾이고 있고 어제 시총 20위권 내에서 펩트론의 흐름이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도 물량 나오면서 1.8%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보르노이 셀트리온제약 펄어비스까지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처셀이 오늘 0.3%가량 오르면서 시가총액 19위권까지 순위를 또다시 올렸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보합권이고요. 전반적으로 개장 직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시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를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은요, 경계감 그리고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과연 오늘 개장 직후의 시장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차장부터 좀 들어가 보죠. 오늘 출발상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상승 출발은 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좀 하락 전환되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외국인 수급들이 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번에 월요일 날 좀 갭하락을 하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인데 사실상 어제와 오늘 반등으로도 그 갭을 다 메우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딱 살펴봤을 때 뭐 꾸역꾸역 올라가는 느낌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뭐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이슈가 바로 눈앞에 다가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뭐 강한 시세를 좀 보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공격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좀 관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환율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환율이 변화가 없다라는 것, 물론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더 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금요일까지 좀 불확실성이 좀 놓여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관망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뭐 지금 업종별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화장품주들이나 뭐 중국과 관련된 소비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의 국영은행 네 곳이 총 105조 원 정도를 증자를 해서 실탄을 마련했고 여기에 따라서 경기 부양을 통한 직접적인 좀 자금 투입이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 수혜주로서 불리우는 화장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로봇주들이 좀 특징적으로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로봇주들이 한때 좀 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줬다가 현재 구간에서 좀 조정을 크게 받았던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섹터들은 당연히 눌려가는 모습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발효가 됐다 해서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어떠한 스탠스가 다음 후속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서 트레이딩을 해보셔야 될 거고 거기에 따라 좀 더 자유로운 방산이나 조선 쪽에 대한 부분들의 포커싱을 좀 맞추시고 이번 주는 좀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차장님도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참 너무 많습니다. 생각해야 될 게 사람의 머리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생각하기에 그 한계를 넘어서면 이제 사실 생각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신입생 출발 상황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513.95, 7.44포인트 빠지고요. 등락률은 마이너스 0.30%입니다. 코스닥은 687.75, 3.70포인트 빠지고요. 마이너스 0.54% 빠집니다. 오늘도 지금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약간 덜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1개월 대비로 코스피 마이너스 0.30, 코스닥은 마이너스 6.29입니다. 코스피 3개월 대비로 플러스 3.25, 코스닥은 마이너스 2.03입니다. 어저께 올랐지만 역시 기술적인 부담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달부터 이 지금 내려오는 지금 이동 평균선들이 더욱더 가파른 각도로 지금 꽂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압박감이 더합니다. 지금 2,511포인트, 2,600에서 2,500 사이에 있는 저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지금 굉장히 밀집된 구간이 아주 마의 벽입니다. 결국 지난달, 지지난달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끝나버린 지금은 상황이고요. 저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게 되면은 저 부분에서 물린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매물벽이 강화되는 겁니다. 이번 달에도 뾰족한 수가 없다면 저기를 돌파하고 못 끝날 가능성이 또 있고요. 그러면은 다음 달 5월 달이 또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자, 코스닥은 지금 밑바닥을 깨기 직전입니다. 지금 저 라인을 깨면 2022년도 말에 저점을 붕괴시킨다고 했죠. 상당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2022년도 말에 저점을 붕괴시키면은 그 밑은 2020년 코로나 때 저점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 쏟아지는 이 가파르기나 이동평균선들의 이 위에서 내려오는 저항, 이런 세기는 코스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에 원달러 환율이 관건이죠. 자, 원달러 환율 차트는 상당히 지금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1472.94, 1472.988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저기서 정말 슈팅 한번 나오면 1490원도 진짜 직행할 수 있는 그림까지 만들어 놨어요, 일단. 자, 결국 그 트리거는 수급이겠죠. 자, 수급 오늘도 너무 빠르네요, 지금. 벌써 1,500억인데 12분이 지났는데 1,500억이라. 그러면 지금 1분당 지금 얼마죠? 계속 이 분당으로 지금 계산해가지고 10분이 지나간, 12분이 지나간 거의 그 순서대로 지금 팔고 있죠. 이 100억 원씩 팔고 있어요. 매분 100억 원씩 팔아서 한 1,200, 1,500억 나오죠. 1,500억 팔았으니까 오늘도 일단 어제의 순매도 수량은 훨씬 넘어가겠네요. 어제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요. 3월 31일 날 1조 6천억 원 판 게 결정적이었죠. 지금 벌써 6,400억 원을 팔았던 3월 28일부터 따지면 2조 5천억 원가량 팔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계속 3조, 4조로 나아가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저 자리에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렇게 달러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순매도가 계속 쏟아지게 되면은 결국 한번 슈팅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의 충격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주의를 요망하는 바이고요.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시작했을 때보다 파란불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변화는 9위, 10위에 있네요. 9위 KB금융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히려 한 자리씩 올라갔네요. 그럼 누가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네이버가 빠졌네요. 네이버가 11위로 밀려나는 수모를 지금 당하고 있고 KB금융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손을 맞잡고 10위 안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또 6위인 휴젤이 가장 강한 모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네요. 역시 3자 대결에서 지금 사실은 최후의 승자라고 지금 볼 수 있는 휴젤, 이 지금 미국의 이 레티보, 이게 지금 굉장히 순항할 가능성이, 별다른 뭐 법적인 문제나 지금 제어할 경쟁자조차 없거든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휴젤의 지금 레티보의 어떤 순항 가능성, 이걸 지금 시장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원래 유럽이나 이제 다른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세팅을 딱 해놓고 거기서 돈을 벌고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는데, 그 새로운 시장이 기존의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다. 그러면은 뭐 성장성이라는 게 또 담보가 되는 거죠. 휴젤 말씀을 들으니 딱 그런 모양새로 좀 가는 게 아닌가.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에서 먼저 성공을 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으로 좀 딱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전체적으로 좀 시장 흐름, 출발 상황 좀 말씀 들어봤고, 이번에 섹터들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한 15분여 가까이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먼저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은요, 지금 일부 섹터를 집중적으로 좀 검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도 이재명 테마주들이 지금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 섹터 전반적으로는, 테마 전반적으로는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검색하는 섹터 중에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게 로봇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우선 삼성 SDI와 현대가 힘을 합쳐서 로봇 개발에 나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 오늘 로봇 대장주로 시세를 정말 강하게 내고 있는데, SK온의 미국 법인이 최대 주주 변경 가능에 대한 콜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대기업들의 로봇 투자가 여전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 관련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방향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조선 관련 기업들 흐름이 좋았죠. 중국의 견제로 인해서 중국과 계약을 했던 게 취소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 관련 기업들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까지 좀 전반적으로 기술주를 중심으로 검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하고 있는지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개인이 강하게 담아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좀 매수에 가담하는 분위기였는데 개장한 지 16분가량 흐른 지금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가량 물량 토해내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도 좀 거셉니다. 1,600억 원가량의 물량, 시장 이탈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는데 거의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에서도 1,0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토해내고 있다는 점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되고요. 지금 개장 직후에 상승폭을 지수가 좀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업종의 움직임이 좋을까요?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살펴보시죠.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게 전기전자입니다. 낸드 가격이 8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그나마 일부 종목은 좀 버텨주려는 모습인데 전기전자 0.13%가량 오르고 있고요. 경기 방어주 성향 그리고 지금 가격 상승, 판매가 상승으로 인해서 마진 개선이 기대되는 음식료 관련 기업들이 상승하면서 음식료품 업종이 오늘 0.2% 상승합니다. 다만 오늘 의약품 좋지 않고요. 운수창고, 의료 정밀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지금 좀 경색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함께 보시죠.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혼조세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방송 서비스 인터넷이 1% 이상 상승하고 출판 매체 복제도 1% 이상 상승합니다. 시총 잔해가 큰 종목이 있는 것보다는 테마성 움직임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업종이 형성된 부분이 좀 강하게 상승하고 마찬가지로 제약업종 오늘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 비비안이 21%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테마주로 오늘도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니드 7%가량 오름세 나옵니다. 애경산업이 오늘 역시나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경그룹의 매각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15,520원 터치했습니다. 삼성공조 4%가량 상승하고 있고 NX 오늘 4.8%가량 오르고 있는데 재개발과 관련된 기업들, 지금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소프트캠프가 오늘 가격제 한포까지 상승을 했고요. 상지건설도 29%가량 오름세 나오고 있습니다. 알로이스도 24%, 정칠 테마주가 조금 상위권에 이름 포진하고 있고요. 유일 로보틱스 SK온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결과는 시세 강하게 내놓고 있고요. 넥스트레이드부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25% 이상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썸에이즈 오늘 19%, 다만 동전주입니다. 오늘 또 시총이 작은 기업을 중심으로도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까지 알아봤고요.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시장 개장 직후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차차장님부터 좀 가보죠.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이 좀 보이십니까?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뭐 상승하는 종목들이나 업종들을 보면 뭐 정치 테마주 성향이 좀 강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사실 눈에 크게 띄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라고 한다라면 뭐 신한지주를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금융사들의 종목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면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그거와 또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만 메리츠 금융지주가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한지주 최근 바닥권에 좀 되돌림이 나와줬고 사실 24년도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조정을 좀 보였고요. 현재 바닥을 되돌리면서 수급들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기관들이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2차 전지를 좀 덜어내고 지금 지주사,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한지주 역시 기관들이 3월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여기에 따라서 좀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두 번째로 조금 눈에 띄는 종목은 농심입니다. 뭐 농심도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렸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흐름들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닥권에서 거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역시 농심 역시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그동안의 조정을 좀 딛고 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좀 관심 있게 눈여겨 보이는 종목으로는 뭐 신한지주와 농심을 좀 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한지주 농심 말씀을 하셨고 농심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만 올 들어서 이 식료품주라고 그래야 되겠죠. 식품주 주가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오리온도 그렇고 좋은데 이제 원래 이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 그러니까 내수주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수출, 그다음에 올 들어 가격 인상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좀 모멘텀이 여러 가지 좀 겹쳤죠. 그런 부분들이 좀 식품주들의 관심을 좀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일석 의원님 특징적인 종목 흐름 좀 말씀 들어보죠. 네,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완연히 로봇의 날이네요. 지금 로봇주들이 지금 다 상승률 상위에 있습니다. 로봇 뭐 3D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한데 거기에 다 휴림 로봇이라던가 하이젠 R&M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가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 유일 로보틱스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느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분 인수를 단 한 번에 한 것이 아니라 야금야금 하면서 성장 가능성을 조금씩 체크를 해나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완전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했을 때 완전히 최대주주 못을 박았거든요. 자, 지금 SK그룹이 그런 식으로 유일 로보틱스를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콜옵션을 사놓고 행사를 할 때를 지금 기다리면서 그저 세팅해놓은 모습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전자 인수 때랑 정말 유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뀐 것은 뭐가 바뀌었죠? 그래서 주인공이 바뀐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의 대명사고 푸드앤베버리지에서 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 현장에서 이제는 사람이 안 들어가던 곳에서 이 로봇의 중량을 산업용 로봇을 줄이고 로봇하고 사람하고 1대1로 들어가는 그 현장 속에 있는 이 로봇주라는 게 틀리고요. 그러니까 가는 파트너도 바뀌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갔을 때 모터주로 같이 갔던 게 SPG, SBB테크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SBB테크가 갑니다만 상승률이 떨어집니다. 대신에 유일 로보틱스가 상한가 가까이 가고 그다음에 파트너는 하이젠 R&M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장에서 일하는 협동 로봇인가에 따라서 파트너와 가는 종목이 바뀌었음을 지금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휴젤입니다. 지금 메디톡스와 대웅의 주가를 보시면 계속해서 땅굴을 파고 있거든요. 최종 승자는 휴젤임을 시장에서 완전히 이 도장을 찍어버린 격이고요. 신고가 종목은 이런 시기엔 항상 주목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역사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휴젤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일본 증시와 연계해서 오늘 일본 증시에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닌텐도 오늘도 오르고 있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닌텐도 스위치가 이제 곧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이 뉴스 타이틀 얘기 드렸죠. 아빠 닌텐도 스위치에서 나오는데 나 안 사줘? 뭐 이런 게 나왔죠. 자,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뭐가 가겠습니까? 닌텐도 스위치의 판권을 갖고 있는 대원 미디어 밑에서 지금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죠. 지금 이런 모습들을 포착한다면 스위치와 닌텐도 스위치, 그다음에 닌텐도 기업과 연계해서 매매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분위기가 조금 개장 직후보다는 많이 둔화된 모습, 경계감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서 오늘장 키포인트도 어떻게 선정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서 차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키포인트는 변동성 롤러코스터에 조심하자라고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 정말 큰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상승을 한다고 해서 추격 매수보다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포트 관리에 좀 힘쓰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뭐 쉬는 것도 투자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좀 보수적인 시장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하나그룹의 주가 상승 반전에 베팅하자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추가 상승이 일어나면서 10위에 재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그룹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질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밸류체인에서 가장 늦게 움직였던 방산주인 하나시스템과 그다음에 그 자회사들이 움직여야 움직이는 모회사, 지주회사인 주하나와 그다음에 삼남이 소유하고 있고 파이브가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한화갤러리아까지 이런 하나그룹주에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그룹주 전반적으로 분위기 변화로 인해서 매기세가 그룹주 안에서도 확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개장 직후 상황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같이 보면 좋을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조선 섹터 안에 있는 HD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의 급락과 함께 조선 섹터에 대한 일단 가격 조정이 들어왔고요. 사실은 이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향후 조선 3사의 27년도 이익 추정치를 좀 가늠해 보면 후판 가격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3사 모두 1조 원대 후반까지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이 일단 밸류에이션상 과도하지 않다. 일단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1분기 수주에 대한 기대치가 좀 시장에서는 높았는데 수주에 대한 기대치가 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일단 단기적인 조정의 빌미를 만들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그 수주에 대한 피컷에 대한 우려는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일단 미국 측에서 이제 상선과 군함 모두 모든 영역에 이제 수요가 견조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방향과 좀 일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선별적 수주를 1분기에는 진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미국 군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0년간 364척을 일단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일단 미국 정부가 2040년 목표치를 381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구매해야 일단은 필요 대수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 발의를 통해서 미국 군함 신조에 대한 의지를 좀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실상 중국을 제외하면 동맹국 제조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 수준을 좀 달성하기가 좀 어려운 수치라고 일단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런 정책적 방향과 거의 일치하는 국내 몇 안 되는 섹터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선과 방산 모두 아우르는 이제 제조 능력을 보유한 글로벌 선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이라면 매수가 좀 유효해 보이는 가격대까지 왔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최근 조선 섹터의 전반적인 단기 조정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도 함께 잡아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술적으로 27만 원대 일단 저점은 이제 확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가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지난번 고점인 37만 원까지는 일단 시장의 수급과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손절 라인은 25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 37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투자 참고에 활용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옆에 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법 셈법이 좀 복잡해졌다, 시장의 투자 난이도가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네. 있는 와중입니다. 폭격을 맞은 3% 주저앉은 때가 있었으니 코스피 네. 코스닥 그 이후에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느낌이에요?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거죠. 투자자들은. 변동성. 네, 변동성이 더 생긴 거고. 예. 그렇지만 공매도에 대한 변수는 우리 시장이 성숙하려면 이겨내야 된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공매도 도입 이제 한 4월 정도 지났는데 재개하고 이제 뭐 시장에서나 투자자들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둘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공감을 하는데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약간 온도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공매도를 재개한 금융감독원이나 뭐 자본시장연구원 쪽이나 이쪽에서는 이번에 이제 공매도를
금지시킨 가장 큰 이유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개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사실 방지하기 여기서 위해서. 중요한 맥락이 하나가 있는데 예. 지난번에 공매도를 전면 이 금지시킨 때가 2023년 11월입니다. 그때 두 가지를 사실 했어요. 잘 보시면 공매도하고 밸류업을 같이 했습니다. 네. 네. 이 두 가지의 맥락은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2024년 2월,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팬데믹 때 개인 투자자들이 1,000만 명 정도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분들이 대부분 젊은 MZ 세대들이고 네. 이분들의 표심을 잡아야 되니까 개인 투자자를 많이 한 쪽에 시장의 불균형을 좀 잡아야 되겠다는 해서 뭐 인기를 얻겠다는 이런 정치적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갔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민심으로 활용됐던.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자본시장,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어떤 논리를 정치적 논리로 풀면 이런 어거지가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한 게 이제 어쨌든 공매도를 금지시켰고 밸류업을 했는데 뭐 밸류업은 아시다시피 성공이라 보기 어렵고요. 네. 그럼 공매도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성공을 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차관인데 그때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원성을 샀던 부분은 뭐냐 하면 공매도는 너무 불공평해.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어쨌든 돈 있는 사람밖에 못 하는 거고 돈 있는 곳은 결국은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인데 외국 투자자들은 더 심했어. 이게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거는 막을 수도 없고 모니터링도 안 돼. 이렇게는 우리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재개를 하면서 가장 심의를 기울인 것은 바로 중앙차단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 쪽에서는 괜찮다라고 지금 안 시키고 있는 거고 네. 개인 투자자들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 허점이 있는데요. 이 중앙차단 시스템의 허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신고한 곳은 이게 모니터링이 돼요. 근데 신고하지 않은 곳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를 안심을 못하고 있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모니터링 시스템이 최소한 당일에는 알람을 울려줘야 되는데 당일 알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좀 지연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게 일반 투자들의 요청이 부분이라서 이제 재개가 되었고 이 재개가 잘 굴러가서 돌아는 가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온도차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는 있는데 온도차는 조금 있는. 어쨌든 당국에서는 안심을 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뭐 조치들은 지금 선행을 그렇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사실 이제 전면 재개되면은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뭐 높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확연하게 그런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봐야 되지만 어떤 변화를 포착하셨는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첫날은 확인했죠. 예.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 2023년 11월 3일 때 사실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금액이 한 7천억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31일 날 첫날 거래 금액이 1조 7천억이었으니까 1조 정도 늘었는데 이 공매도 거래 금액의 90%가 일단 외국인 기관 투자자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는 건 확실한데 이제 약간 이게 헷갈리는 게 그날 사실은 세 가지가 악재가 겹쳤잖아요. 월요일 날. 그러니까 상호관세 발표. 이게 3일 된다 그러니까 환율 불안에다가 공매도 재개까지 세 개가 악재가 겹치면서 사실은 블랙먼데이가 된 건데 사실 공매도에 대한 그 요인을 전색하게 분析하려면 앞에 있는 상호관세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환율 불안을 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세 가지를 믹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공매도 효과가 외국인이 기관으로 왜 안 들어오지라고 사실은 상황을 인식하는 건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이틀 동안 우리 느껴졌겠지만 이제 오늘 이제 3일부터 당장 이제 상호관세 이제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일단 어제 굉장히 뛰었고요. 전작 70일까지 뛰었고 이 두 가지가 공매도 효과를 모두 상쇄시키고 남을 정도의 악재였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를 시작하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오지라고 하는 부분은 해석하기에는 아직까지 약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는 상황에서 네. 예, 공매도의 효과를 수급적인 측면에서 바로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면 재개된 이후에 공매도 과열 종목이 좀 상당하네 그러면서 하루 동안 좀 금지시킨 흐름들이 나타났었잖아요. 4월 1일 그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엇갈려서 있었는데 코스피는 14개 종목 그리고 코스닥은 29개 종목. 네. 그 그래서 부분 43개 어떻게 종목이죠. 보셨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온도차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본시장 연구원이나 정부 당국에서는 이 정도면 양호하지 않아? 뭐 이런 분위기고 오히려. 이 정도면 양호하지 않아? 뭐 그렇게 호들갑이야 하는 예. 분위기고 개인 투자자는 그거 봐 라는 거죠. 정부에서 그렇게 대응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온도차를 저는 좀 상당 기간 좀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좀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하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공매도가요 시작된 지가 400년 됐습니다. 400년이요. 네, 이게 주식시장이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한 건데 네덜란드에서 당시에 굉장히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에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매입해서 빌린 주식을 갚는 게 공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시초가 있어요. 네, 시조가 공매도의 시초가. 400년 됐고 예. 미국에서도 이게 자리 잡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네, 이제 없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도입된 게 1964년이니까 아직 이제 시행착오 전 중이라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공매도라는 이 시장의 자본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이 시행 그리고 이게 대한 신뢰가 아마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정말 한 걸음 스텝업하기 위한 중요한 아마 딘들이 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매도를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느끼는 효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불균형을 제대로 잡아주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네, 편과 그럼요. 네. 아니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때 엄청 또 시끄러웠고 이런 네. 부분 있을 때마다 굉장히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 게 이 공매도 네. 이슈거든요. 그만큼 그런 심리가 반영돼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전면 뭐 도입되고 다시 뭐 뒤로 물러서고 이러는데 시행착오는 이제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끈적하게 다시 재개되는 그런 흐름들이 몇 차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좀 돌아보고 싶은데요. 공매도가 예, 예. 지금까지 총 4번 정도 끊겼죠. 4번, 예. 이제 제일 처음 끊긴 거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때 서브프라임 때 그때는 8개월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8개월 금지를 했었고 두 번째는 유럽 재정위기였습니다. 2011년도인데 어쨌든 짧게 3개월 정도 했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6개월 금지했다가 플러스 6으로 해서 금지했는데 그때는 부분 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스피 100, 코스닥 150만 하고 나머지는 유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2023년에는 전면 금지를 시켰어요. 예. 네. 이번에 사실은 전면 해제된 건 5년 만입니다. 그 2020년 이후에 전면 해제된 건 5년 만이라서 세 번의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복기를 해보면 세 번 다 그러면 금지 후에 어떻게 됐느냐? 대부분은 이제 3개월 하고 1년 있다가를 다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예. 2008년도는 3개월 후에 14% 올랐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는 17%가 올랐습니다. 이건 서브프라임 때 좀 기저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유럽 재정위기 때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서 7.4%, 6.5%인데 팬데믹 때는 요거는 약간 아웃라이어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팬데믹 때는 주가가 너무 좋았어요. 네, 급반등하면서. 그렇죠. 급반등하면서 예. 마이너스인데 기본적으로는 전문가들은 이 공매도 실시 재개를 하고 나면 한 3개월 동안 주가가 오르는 건 맞는 것 같고 1년 있다가도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않는다는 게 보편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장 질서 뭐 여러 가지 투자 심리 고려해서 굉장히 글로벌 샥 충격이 왔을 때는 일단 금지를 한다가 그렇죠. 풀고 나서는 어쨌든 주가가 이제 회복하는 과정이다라는 게 이제 데이터로 나왔다는 거죠. 네.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전면 재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을 보이는 섹터들 우리가 전략적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좀 선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관련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리포트가 나왔죠. 예, 근데 사실 가장 타격받을 수 있는 그 섹터는 방산하고 조선이었습니다. 왜냐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워낙 올랐기 때문에. 예. 그런데 재밌게도 재개되고 나서 지난 4월간을 보면 오히려 방산하고 조선이 올랐어요. 그 상대적으로 강하게 네, 가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이슈가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상호관세, 그리고 환율, 그리고 이제 공매도인데 예. 앞에 두 가지 이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매도의 영향을 먼저 다 이 두 가지 이슈가 선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방산하고 조선주가 들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 상호관세 면에서도 방산 조선주가 아마 이득을 볼 거고요. 그래서 공매도의 직접적인 효과로 지금 보는 건 사실은 뭘 봐야 되냐면은 얼마나 공매도를 위해서 선차입을 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 2차 전지주가 아마 제일 타격이나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 2차 전지도 이제 공매도 1거래일 이후에 이제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호텔신라, 하나, 카카오뱅크, 포스코 퓨처엠, 한샘, 한미반도체, HT 현대중공업이거든요. SK 하이닉스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쪽에서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6.38% 떨어졌어요. 공매도 거래 상위 10개 종목에서 가장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공매도 효과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일단 영향을 받는 곳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2차 전지 왜 그동안 급등했던 밸류에이션상 그거 보면 이제 대차 잔고가 많이 쌓였던 그런 쌓여서 종목을 그렇습니다. 중심으로 네, 네.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 유의 섹터나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됐고 네. 대표적으로 2차 전지와 이제 반도체 말씀을 주셨는데 반도체 자동차 이쪽은 약간 안전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거죠. 보시는지. 보통 이제 공매도를 재개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솔루션은 두 가지를 제안하거든요. 일단 대형주 위주로 가라, 피해라. 왜냐하면 그런 게 참 많이 나왔죠. 공매도가 일단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이 들어와서 사야 되는데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적게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부각됐던 부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 위주로 피하고 저평가 위주로 가라. 예. 저평가주 위주로 가라. 사실 기관 투자는 프로그램 매매수니까 이미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인데 이번 상황은 저는 그 두 가지의 어떤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른 이슈들이 너무 커요. 상호 관세나 그렇죠. 인플레이션, 환율 이게 이런 너무 커요. 부분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면 사실은 공매도가 재개되었을 때 그 두 가지 상황으로 개인들은 피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상황은 이제 당장 3일 날 상호관세 발표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요. 예. 자동차, 반도체 타격 받을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수출주도 타격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공매도의 일반적인 논리는 통하지 않죠. 그러면 공매도 언제 통할 거냐? 예. 이 파고가 지나간 다음에는 공매도 논리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당장 한 달간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 이제 4월 4일 이제 대통령 그 탄핵 그 선고기일에 이제 정해졌고 이러면서 한 달간 불확실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달간 굉장히 좀 그 변동성 파고에 휩쓸릴 가능성이 너무 우리가 많아요. 보통 수학에서 방정식을 풀 때 예. 3차 방정식 이후는 해가 없다 그럽니다. 못 푼다 그러죠. 지금 벌써 3차 방정식 됐죠. 거기에다가 4월 4일 지나면 탄핵 예. 이슈까지 하면 예. 이게 이제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되는 건데 예. 이럴 때는 방식이 우리가 이제 4차 방정식 풀 때 방법은 몇 개 함수를 그냥 상수로 두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관세 그리고 이 공매도는 상수로 두고 예. 나머지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봅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셔서 반도체 대형주가 좋을 줄 알았는데 약간 이제 그 보수적으로 봐주시는 이게 너무 이제 거니까. 이슈가 크니까요. 예. 네. 그래서 봤더니 오늘 삼성전자 역시 58,000원 선에 머물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사실 장중에 20만 원 선 넘었다가 다시금 살짝 지금 네. 음봉, 그러니까 상승폭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197,000원, 역시 20만 원 선 못 넘고 있는 흐름들. 이게 이제 심리에 반영이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던데요. 네. 뭐 사의 표명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해서 시장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이미 좀 발언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네. 이건 잠시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이제 금감원에서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뭐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공매도 금지시키고 밸류업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어제 상법이 어쨌든 거부돼서 폐기했지만 네. 금감원에서 이미 상법을 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에 대한 뭐 책임을 좀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전원 공매도 재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공매도에서조차 시장이 질서를 잃어버리면 예. 한국 자본시장은 선진국 편입은 정말 용원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 공매도라는 기능이 꼭 악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이번에 같이 좀 주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의 순기능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고평가되거나 주가가 급속하게 오를 때는 사실은 이 순기능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공매도에 대해서 이런 불신들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정부에서 좀 잡을 거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NCDS로 못 잡는다면 정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지금 개인 투자를 요구한 대로 당일날 알람 시스템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기관들도 공매도를 했을 때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이 두 가지는 정부에서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이 공매도가 안착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표님 말씀하실 때 잠깐 수급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요 외국인이 한 95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옵니다. SK하이닉스 20만 원 선 밑인데 지금 13만 주 정도 외국인 매수는 좀 붙는데 앞으로 좀 이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그리고 코스타 하루 만에 조정 나오고 있고요. 오늘 그나마 이제 조선기자재 로봇 관련해서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잠시 이후 마켓나우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